밤의 비상대책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밤의 비상대책위원장 김수민입니다. 일전에 제가 방송 중에 통합당이 일정한 조건을 맞춰오면 내가 비대위원장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였느냐? 첫 번째, 이게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500만 원이었는지 1000만 원이었는지. 전용길 씨가 저한테 그때 그거밖에 안 받아도 되냐라고 했었는데요. 그 정도의 보수를 챙겨줄 것. 두 번째,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것. 두 가지 조건을 제가 걸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몰지각한 사람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김수민은 돈만 주면 통합당 비대위원장 가는 놈이다. 조건 두 가지예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할 것. 그리고 그때 제가 세웠던 계획이 뭐였느냐. 통합당 1호 법안 코로나 해고 금지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시키는 대로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을 때 통합당 비대위원장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많은 분들은 농담이라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만 그런 분들이 또 계십니다. 굉장히 진지하시면서 왜곡을 밥 먹듯이 하시는 분들. 예, 그런 조건들을 다 떨어내고 돈만 주면 통합당 비대위원장 간다고 했다라고 한국 사회의 독해 능력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이런 모지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 여론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굵직하게 밝힌 계획도 아닌데도 그런 반발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쉽게 행동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고심 끝에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그 자리는 뭐 이미 정해져 있기도 했지만 민주당 밤의 비상대책위원장 이 자리를 수락하고자 합니다. 사실 비상대책위가 필요한 것은 통합당뿐만 아니죠. 얼마 전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 박원순 시장 조문 갔다가 사고를 쳤습니다. 그날 좀 싱숭생숭 하셨을 거예요. 왜냐? 그날이 이해찬 대표 생일이었습니다. 생일날에 그런 비보를 전해 듣고 또 기자한테 기분 나쁜 질문을 들었으니까 버럭 해버린 거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물론 그 짓은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었지만 그런데 저는 왜 이해찬 대표의 생일을 알고 있는가? 그 날이 제 생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하고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와 전설적 락 보컬리스트 로니 제임스 디오는 생일이 같습니다. 이것은 운명이다. 낮에 대표가 자기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밤에 비대위가 필요해지는 것은 이것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민주당 밤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는 것을 안 그래도 결심을 했지만 이해찬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로니 제임스 디오 얘기도 했는데요. 어딜 가나 노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밤의 비상대책위를 꾸리면서 가장 먼저 착수하는 일은 당가입니다. 당의 노래. 당가는 참, 글쎄 통합당이 당가가 있나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민주당 당가는 유명했었죠. 따따따따따라따. 이건 아닌데. 더불어민주당 뭐 이런 거였죠. 네. 그 신나는 분위기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비장해야 되고요. 지금 민주당이 처해 있는 백척간두의 위기를 고려했을 때는 통렬한 자기 성찰이 절실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마침 이때 민주당 당가로 굉장히 적합한 노래를 한 아티스트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안치환의 아이러니. 이 노래를 우리 밤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가로 지목하는 바입니다. 이 아이러니가 뭘 노래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사를 보면 몰라? 가사 또 띄워봐야 돼 내가? 이게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노래가 핫 이슈가 된 결정적인 가사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겁니다. 진보의 힘 자신을 키웠다네. 그러니까 이 노래가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비판의 대상이 스스로를 진보로 규정하거나 표방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용의선상이 좁혀집니다. 가사를 처음부터 보죠. 일푼의 깜냥도 아닌 것이 눈 어둔 권력에 알랑대니 콩고물의 완장을 차셨다네. 진보의 힘 자신을 키웠다네. 이게 1절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보라고 자신을 규정하거나 표방하는 사람 중에서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여기서 바로 머가리가 깨진 분들은 정의당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자, 안치환 씨가 정의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터뷰에서도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치환 정도 되는 분이 정의당 깔려고 노래 한 곡을 만들었을까요? 국회의원 6명 있는 머가리 깨진 사람들이 항상 한 줌도 안 되는 놈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정의당 만들려고 이 언론의 조명을 받아가면서 신곡을 발표했을까요? 2절 가사를 보면 이것은 도무지 피해 갈 수가 없어요. 누구를 가리키는지 너무나 명확한 가사가 나옵니다. 끼리끼리 모여 환장해 춤추네. 싸구려 천지 자뻑의 잔치뿐. 중독은 달콤해 멈출 수가 없어. 쩔어 사신의 서글픈 관종이여. 끼리끼리 모여 싸구려 천지 자뻑의 잔치를 하고 있다. 이게 누굴까요? 안치환 씨가 여기에 대해서 직답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제가 봤을 때는 노래 창작자 치고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안치환 씨가 이 노래를 만든 건 몇 달 전이었다라고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그리고 기자가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가리키냐라고 질문했을 때 답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다른 사람들도 보고 들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뭐 줄 잡아서 한 1년 봅시다. 1년. 지난 1년 중에 끼리끼리 모여 환장에 춤추네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이태원 클럽 얘기하는 걸까요? 안치환 씨가 신천지 그 대규모 감염을 야기했던 이태원 클럽에 갔던 사람들 욕하려고 이 노래 만들었을까요? 싸구려 잔치 자뻑의 잔치가 뭐냐고. 싸구려 천지 이게 뭐겠냐고요. 몰라 이거? 이걸 몰라가지고 정의당이라고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안치환 씨가 한겨레 인터뷰도 했는데 한겨레는 야마를 잘못 뽑았어요. 그러니까 안치환 씨가 한겨레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는 이겁니다. 보수 언론에서 안치환이 진보를 욕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내보내자 안치환 씨가 나는 진보를 욕한 게 아니라 진보라고 자기를 얘기해왔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회주의자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거다. 예. 그 싸구려 천지 자뻑의 잔치 이거 한 사람들이 진보예요? 저는 얘기했죠. 이것들은 진보가 아니라고. 이게 진보라면 진보 새로 세워야 된다고 제가 늘 얘기해왔습니다. 안치환 씨 같은 거예요. 그 부분에서.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슨 이제 한겨레는 진보 정권을 욕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읽힐 수 있도록 좀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한겨레가 지금 이렇게 뭐 싸고 덜 닦는 듯한 이런 보도 태도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욕먹게 돼 있는 한겨레 불쌍합니다. 한겨레는 항상 욕먹어요. 정권의 비판적인 진보좌파 지식인들한테도 욕먹고 민주당 기관지라고. 우리 밤의 비대위는 한겨레를 기관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겨레는 언론, 기관지가 아닌 일반 언론으로서의 길을 가야 되는 거고 민주당의 기관지는 뭐다? 김수민의 뉴스 밑장이에요. 네, 김수민의 뉴스 밑장을 플랫폼에 올라타기로 했습니다. 이게 밤의 비대위의 입장입니다. 한겨레는 기관지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한겨레가 정부랑 민주당 좀 불리한 보도하면 바로 또 씹고 나와요. 역시 한겨레가 한겨레 했네. 한겨레는 어떻게 하든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 잘 선택해야 될 건데 닦고 덜 싸는 게 아니고 싸고 덜 닦는 그런 태도로는 이제는 버틸 수 없을 겁니다. 자, 그 한겨레 인터뷰 중에 똥파리 얘기가 나와요. 똥파리. 이 똥파리 얘기를 듣고 또 이 팟캐스트 세계에서 얘기하는 그 똥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참 식견이 너무 좁아요. 똥파리는 안치환 씨 노래 중에 똥파리와 인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김남주 시인의 시였나요? 이게 안치환 씨가 김남주 시인뿐만 아니라 여러 시인들의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이 김남주 시인 시 맞는 것 같은데 6.5집이 이제 김남주 시인 시로 꾸려진 음반이고 거기에 들어가 있던 거거든요. 똥파리와 인간 이 6.5집이 이게 2000년에 나왔나? 예. 그 똥파리와 인간 뭐냐면 똥파리들은 똥이 있는 곳에 웅웅거리고 살고 인간들은 돈이 있는 곳에 떼지어 산다. 이런 줄거리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들이란 똥파리랑 다를 게 없다. 뭐 이런 취지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꼬여드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한 안치환 씨의 아이러니에 나오는 기회주의자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김남주 시인 맞나? 하여튼 제가 이거 방송 중에 두 손으로 이렇게 검색하는 멀티가 안 돼가지고요. 김남주 시인 맞겠죠. 6.5집이니까. 그 시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똥파리가. 그 문학적 예술적 역사가 있는 용어입니다. 팟캐스트에서 쓰이는 그 똥파리가 아니라 극문이라고 불려지면서 이재명 혐오를 하는 걔네들 말고 권력을 탐하고 돈에 꼬여드는 놈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똥파리를 욕했다. 이것들 보세요. 대깨문 중에 똥파리가 팟캐스트에서 부르는 그 똥파리가 대깨문 중에 다수파예요. 소수파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런 애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제가 조국기 부대 비판을 시작했을 때 게시판에 몰려와서 짓거리는 놈들 일부가 저보고 똥파리라는 거예요. 아 씨발 똥파리는 서초동 가가지고 너네랑 같이 데모하지 않았니? 그리고 하나만 해. 뭐 어떤 놈은 똥파리라 그러고 어떤 놈은 미통당이라 그러고 어떤 놈은 국민의당 안철수 뭐 비례대표 공천 받을 거라 그러고 하나만 하라고 하나만 창구를 단위로 하라고. 얘네들 뭐 지령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SNS에서 뭐 전파해가지고 그걸로 댓글 다는 티가 너무 많이 나는 새끼들인데 레파토리가 단일화가 안 돼요. 이러니까 민주당이 위기입니다. 밤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런 인간들부터 숙청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이 백척간두의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치환의 아이러니를 단가로 선정합니다. 여러분들 다 학습하십시오. 노래가 짧아요. 3분 30초 정도 길이에요. 그리고 멜로디도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창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있죠. 꺼져라 기회주의자요 할 때 이제 막 이 안치환 특유의 그 터져 나오는 목소리 있잖아요. 예, 요거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런 목소리도 한번 내보죠, 뭐. 예, 가창 연습도 하시고. 요즘에 코인 노래방은 문 닫았나요, 아직까지? 이거 노래방에 나오겠죠? 안치환 씨는 그 슈퍼스타라서. 그 QR코드 찍으면 노래방 갈 수 있죠. 꼭 가셔서 다들 연습하시고, 우리가 이거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공개 방송이라든지 이것을 참 아직까지 염두에 둘 수가 없겠습니다만 방송 우리가 공개 방송 한 번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때 이 노래를 다 같이 합창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혹시나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은 반주도 연습하십시오. 우리 출연진이었던 이창원 씨 같은 경우는 또 소시적에 스쿨밴드에서 기타를 치셨던 뭐 현재도 문화기획자지만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뉴스미장 청취자들과 출연진이 밴드를 꾸려가지고 이 노래를 합창하는 그 전당대회를 한번 밤의 비대위 주제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치환 씨의 이 노래 잘 만들었어요. 간결하고 안치환다운 노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이제 과거보다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런 티가 나긴 합니다.
그 안치환 씨, 뭐 이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갑시다. 이 안치환 씨한테는 불쾌할 얘기려나? 아, 그럼 뭐 안치환 또 건물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조국기 부대에 대해서는 다 비판적인 분들이에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그 건물을 그 건물에서 뭘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또 아이러니죠, 이것도. 안치환 씨하고 비견할 수 있는 뭐 유명세로 치면 세계적으로 비견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안치환 씨는 한국 사람의 한계가 있으니까 미국의 브루스 스프링스틴이라고 하는 락커가 있습니다. 뭐 미국 역사상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락커죠. 그냥 인기만 많은 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이 엄청 커요. 미국 노동계급의 대변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1980년대가 전성기긴 했는데 90년대에도 그 영화 필라델피아 OST에 브루스 스프링스틴 노래가 깔렸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히스토릭한 그런 의미에서 길이길이 남을 뮤지션이죠. 안치환 씨하고 발성 창법이 좀 비슷한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안치환 씨가 포크 발라드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락 쪽으로 뭐 3집 이때부터 이렇게 넘어오면서 한국의 브루스 스프링스틴이다. 뭐 이런 별칭이 또 붙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브루스 스프링스틴도 대저택에 살아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대저택과 건물주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또 그런 것 같아요. 안치환 씨가 뭐 한쪽에서 뭐 변호하기로는 뭐 돈을 그렇게 90년대 부지런히 모았는데 뭐 건물 하나 샀지 뭐 그 뭐 별일인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뭐 글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 노래에 나오는 내용들이 거짓된 거냐고요. 그리고 안치환 씨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말고 한국일보 인터뷰의 헤드라인이 뭐였느냐. 권력의 잘못을 비판하지 못하면 이명박근혜 시대와 뭐가 다른가요? 이거였어요. 뭐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웃긴 게 진중권이 뭐라 그러면 이제 무슨 파리떼처럼 달려드는데 안치환한테는 왜 못 그럴까요? 글쎄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진중권 씨는 이제 뭐랄까 하나의 경향을 강하게 갖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의 진중권 주장을 받아쓰는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좀 몰아가기가 편한 그러니까 몰아간다고 해서 뭐 진중권 씨가 몰리지도 않겠지만 몰아가기가 좀 편한 거죠. 근데 안치환 씨는 대중가수예요. 위치가 사뭇 다릅니다. 그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근데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건 노래예요. 노래. 노래가 갖고 있는 설득력, 호소력 그러니까 잘 만든 노래 갖고 있는 그것은 글은 사실 저는 글이야말로 굉장히 민주적이고 평등한 소통수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댓글 다는 놈들이 창작자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습게 아는 게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근데 노래는 달라요. 노래는 다릅니다. 물론 뭐 어디야 뭐 룸사롱 이런데 이렇게 밴드 불러갖고 아주 무시하는 새끼들이 있지만 대중적으로 이렇게 공인이 되어 있는 유명세가 있는 뮤지션에 대해서 특히나 조악하지 않은 완성도 높은 노래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상대하기 굉장히 버거울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러니가 가리키는 비판 대상들은 이 노래를 모른 척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실은 안치환 씨가 진중권 씨보다 나이가 어릴 거예요. 그렇죠? 진중권 씨가 82년에 대학교에 들어갔죠. 안치환 씨는 87년 대학교 총학생회 때 그 선거운동에 나섰다고 하니까 안치환 씨가 좀 더 어릴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진중권 씨는 그동안의 행보 때문에 이 사람이 86세대다라는 것을 좀 못 느끼잖아요. 근데 안치환 씨는 어쨌든 86세대 일원이고 현재 그 운동권 출신으로 정치하는 사람들하고도 인연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담인데 안치환 씨가 그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총학생회 선거에 나와서 선거운동했다고 뭘로 했겠어요. 이분이 이제 그 자기
대학 학교에 울림터라고 하는 민중가요 노래패가 있는데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 노래패의 이제 구성원이었던 거죠. 그리고 노래를 아마 거기서 제일 잘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래로 선거 운동을 하는데 안치환 씨가 선거 운동했던 선거 본부의 경쟁 선본의 후보가 우상호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은 편이 아니었어요. 우상호 의원 쪽하고 안치환 씨 쪽 뭐 그런 거 있잖아요. NLCA 뭐 이런 정파가 달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상호 선본 후보 쪽에서는 굉장히 당황했다. 안치환이 노래를 쫙 불러버리니까 그걸 보면서 발을 동동 굴렀다. 뭐 이런 전설 같은 얘기도 전해져 옵니다. 이게 구전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느 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하여튼 그 세대예요. 그 세대인데 그 세대 그 동년배 정치인들을 포함한 신주류 권력을 비판한 겁니다. 그거 못 모르는 인간들이 이제 어떤 뭐 보수 쪽으로 보이는 네티즌이 내가 20년 전에 안치환 씨 정말 좋아했고 콘서트도 가고 했는데 촛불 집회에 나오는 것 보고 실망했다. 이제 다시 노래를 듣겠다. 이 사람도 또라이. 이 사람도 똑같은 놈이야. 조국기 부대랑 이 사람 똑같은 놈이야. 20년 전 안치환이나 촛불 집회 때 안치환이나 아이러니를 부르는 안치환은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 존재가 같다는 수준이 아니라 같은 생각이라고, 같은 노선이라고. 그게 20년 전에 공연을 갔었다고? 안치환 20년 전에 공연 갔으면 안치환이 부르는 자유 들었겠네. 김남주 씨 시인이 만들었던 거에 곡을 붙인. 제 개인적으로도 안치환하고 김남주는 인생에서 잊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문학특기자로 대학교에 갔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저보고 너도 조민이랑 다를 게 없는데 왜 조민 욕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경시대회 상 받아가지고 대학교 갔거든요. 내가 표창장 경시대회 상장 내가 조작했냐고. 학교 총장 직인 있는 부분 오래 가지고 내가 붙였냐고. 어쨌든 내가 대회에서 상을 받아갖고 그걸로 간 걸 어떻게 해. 내가 무슨 허위 인턴을 해서 뭘 했어. 아무튼 간에 제가 상을 받은 대회가 2군데였어요. 근데 한 군데는 제가 대학교 원서를 낼 수 있는 수준의 상을 받진 못했어요. 지역 예선까지만 2차 예선까지만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때 또 특이한 게 쓰는 거 말고 논술 대회인데 쓰는 거 말고 듣고 구술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때 뭐가 나왔냐면 김남주의 시 자유와 그에 이어지는 안치환의 자유가 나왔던 겁니다. 갑자기 그 노래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이게 시험장에서 들은 거예요. 시험장에서. 사실은 그 노래 때문에 구술 시험을 조금 망쳤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노래 때문에.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안치환, 20년 전에 안치환이 그런 거 부르고 있었고 다 민중 가수라는 거 알고 있고 진보적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그 태극기 부대 같은 그 인간은 뭘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노래를 들어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현상이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가 욕을 먹어놓고 먹은지 모르는 이 현상이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민주당이 지금 백척간도의 위기에 서 있다니까요? 자, 안치환의 아이러니. 너야 너 얘기야. 비대위원장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범동 재판 얘기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조범동 재판에서 정경심이 사모펀드에 문제가 없고 조국이 없다고 나왔다 막 이러더라고요. 판결문 안 읽어봤죠.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조범동 재판은 정경심 재판이 아닙니다. 자,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재판도 각각 재판에서 결과가 엇갈렸어요. 그래서 결국 병합한 거 아닙니까? 재판부 다른 재판부예요. 검사하고 판사 달라. 검사는 뭘 기소했을 때 그 기소 입장은 검찰 전체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검찰 동일체 원칙이죠, 그게.
판사는 독립된 재판부가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한테 야 판결 이렇게 내려 명령하고 그런 거 없고 재판부가 떨어져서 재판할 때는 병합이 되기 전까지는 각자 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조범동 판결문을 보면 이게 정경심한테 좋은 판결인지 잘 모르겠어요. 판결문은 다 제대로 분석을 해보고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뭐 또 정경심한테 불리한 대목도 있었잖아요. 조범동 판결 중에서 증거 위조에 대한 거였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독립된 재판부가 하는 거니까 정경심이 유죄란 보장이 없대요. 조국기 부대들께서. 야, 잣대를 들이댈 거면 같이 대야지. 야, 그렇게 치면은 정경동이란다. 정경심 재판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나머지 부분도.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이. 그리고 지금 정경심 쪽에 내세우는 논리는 투자를 하고 횡령을 한 게 아니라 대여를 해주고 이자를 받아가고 상환받은 거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조범동 재판 말고 정경심 재판 쪽에서는 투자냐 대여냐가 별로 중요한 쟁점이 아닙니다. 예. 그쪽에서는 그게 중요한 쟁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도 횡령, 그러니까 투자 아니고 뭐 대여든 뭐든 간에 횡령이다 이거예요.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거는. 그래? 뭐 대여라 그래라? 이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재판에 대해서 제가 전망을 정확하게 한 것들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조국기 부대에서는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했지만 제가 방송 중에 계속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들을 드렸었느냐. 검찰이 처음에 그렸던 큰 그림의 의심은 웅동학원에서 돈을 빼돌려서 사모펀드에 넣었다. 그러니까 이명박으로 치면은 도곡동 땅과 BBK의 관계랄까요? 이런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은 못 밝힐 거다. 왜냐? 웅동학원 건은 일들이 오래된 것들이 많아요. 추적을 하려고 해도 자료가 없거나 뭐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엮어서 큰 그림으로 맞춰 나갈 수는 없을 거다. 이게 제가 예측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조응천 의원도 뇌물 부분은 내가 검사라도 수사한다라고 조응천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뇌물죄 적용은 어려울 거다. 마찬가지예요. 뇌물죄 적용 어려울 거다도. 여러 가지로 맞춰봐야 되는데 좀 비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 뇌물죄까지는 못 갈 거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검찰의 공소장에 그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검찰 공소장 내용 되게 많아요. 사모펀드 부분만 쳐도. 조국기 부대는 뭐 표창장 하나로 수사한다고 짓거렸는데 요새 왜 사모펀드 얘기하는데 표창장 하나만 얘기해. 사모펀드 또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아무튼 제가 또 예측을 할게요. 이 예측이 제가 뭐 점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경향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횡령 부분은 정경심 횡령 부분은 다른 사모펀드 문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이쪽보다는 유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횡령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은 무죄가 나오거나 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 그러니까 전 상대적인 거 얘기한 거예요. 유무죄 가능성이 몇 프로다 이렇게 뭐 높다 낮다 이거는 제가 못 짚겠어요. 근데 이 사안보다는 저 사안이 높고 낮다 그 얘기하는 건데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윤리적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도 이것이 법 위반이다라고 딱 들이댈 수 없는 것들이 꽤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전형적인 주식 사기꾼들, 자본시장 사기꾼들도 재판을 통해서 굉장히 감형을 받거나 아니면 빠져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한국의 자본시장 현실입니다. 한국은 자본시장이 발달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법과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번에 라임 자산운용, 옵티머스 이런 문제들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사전 규제도 안 좋고 사후 감독도 소홀하고 감독이라 했을 때는 법제 하에서의 행정적 작용이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법 제도 자체도 허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횡령 부분보다 정경심 횡령 부분보다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이 조금 더 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
그 거꾸로 얘기하면 횡령 부분에서 무죄가 나오면 나머지도 무죄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 무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기 부대가 기대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경심의 죄가 한두 가지여야지. 응? 자,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 한번 따져보자고. 나보고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내가 민주당 밤에 비대위원장으로서 이거는 뭐 답변을 해야 될 공적 책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보면 웅동학원 비리 사학이죠. 조국 동생이 시험지 빼돌렸어요. 엄마 자는데 훔쳤대요. 나 그 어머니라는 분도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럼 자식이 자기를 속인 거 아니에요? 자는데 훔쳤으면. 그러면 야 이놈아 사람들한테 죄송하다고 빌고 판사님 얘가 원래 이런 놈이 아닌데 그때 잠깐 정신이 나갔나 봐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우리 집안은 피해자고 학교 하나 잘 운영해 보려다가 집안 다 말아먹게 생겼다. 너네 집안 잘 그거 해보려다가 학교를 말아먹은 게 웅동학원의 스토리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지금 웅동학원 2001년부터 캠코한테 빚독촉 받았는데 안 갚고 있는데 드디어 지금 이제 최심 추권이래. 추심 들어갔어요. 추심. 이거 학교를 빚더미에 빠뜨려가지고 자기네들 이익은 다 챙기려고 한 거 아니니까. 조국 동생 업체가 고소를 했죠. 공사업체인데 뭐 돈 달라고. 근데 고소를 받는 사람도 조국 집안이야. 조국 동생도 조국 그 웅동학원에서 일을 했고요. 셀프 소송 아닙니까 이거. 학교는 빚더미에 빠뜨려 놓고는 공사업체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챙겨 먹을 건 다 챙겨 먹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비리 및 부실 사학이다. 웅동학원. 독립운동사학 웅동학원 전 이사장 조변현 씨가 네, 이 얘기 또 해야 되냐? 중앙일보에 전교조는 한마디로 뭐 친북이라 그랬나? 뭐 반미 친북의 교육이고 공교육이 그 지경이 됐으니 사립학교가 최후의 보루다 있다고 글을 썼다고요. 사립학교법 개정 전국대. 이게 그러면 아버지라고 아들이랑 상관이 없다. 조국 씨가 웅동학원 이사였다는데 뭐 왜 상관이 없어? 아버지 아들 관계를 오히려 벗기고 보라고. 자기 개인적으로야 뭐 교수들 사학법 개정하는데 서명하는데 서명했죠. 이것도 기만적인 거야. 지는 개혁 지식인인 척하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은 그 지경이야. 이 뭐예요? 제가 조국 교수 성대모사 할 때 나 몰라라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나 몰라라. 이게 힌트야. 이 사람은 나 몰라라 스타일이에요. 조국은. 조국 씨는 이 사건에서 하나도 유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 손으로 한 게 없거든 별로. 확인된 거는 대리시험 친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 자기 동생, 자기 부인, 자기 딸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 공통의 고리가 조국 아니면 누구예요? 조국 아니면 뭐 최강욱이야? 뭐냐고. 이게 몰랐든 간에 알았든 간에 이런 사람이 무슨 공직을 한다고. 그러니까 민정수석 때도 다 탈이 나는 거예요. 감찰 무마를 했니? 어떤 걸 월권을 했니? 아마 그때 있었던 일들에도 조국은 다 뒤로 빠져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의 그 온화했던 모습이 저는 이제 이해가 가요. 왜냐? 나쁜 일을 자기가 직접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자신은 그 온화함을 챙겨왔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모펀드. 조범동이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조국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이 밝혀왔었습니다. 작년 8월 20일 전후에. 거짓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관련이 없다고 확인되었다고 했어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 사과 안 해? 세 번째, 블라인드 펀드라서 투자처 모른다. 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증거 은닉, 인멸. 김경록 PB, 자산관리인이랑 정경심 씨가 동양대 가가지고 컴퓨터 빼돌렸잖아요. 노트북은 끝내 제출 안 했죠? 증거 보존이라고 유시민 등이 짓거렸죠. 뭐 전우용까지 나서가지고 뭐 전우용은 진짜 전우용 짓는 소리 좀 안 나게 합시다. 민주당. 자, 전우용 민주당 당원이 아닌가?
여하튼 간에. 근데 뭐 어떻게 됐어요? 김경록 PB 1심에서 실형 나왔어요. 이 집행유예라고 또 무죄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야? 실형 났어, 실형. 그리고 정경심 구속 왜 됐어요?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거 아니야. 아니, 나 웃긴 게 사모펀드가 무죄면 왜 그렇게 빼돌렸어? 그냥 내면 될 거 아니야. 왜 빼돌리고 무슨 투자처를 모른다 거짓말을 왜 했냐고. 사모펀드에 문제가 없으면. 이 뭐예요 도대체? 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냐고. 그 다음 정경심이 뇌종양 뇌경색 있다고 주장했죠. 구속되기 전에. 서류 못 냈어요. 어디서 이상한 뭐 밝힐 수 없는 입증도 되지 않는 서류를 갖고 왔어요. 본인 MRI인지 뭔 CT를 찍었는지 그것도 알 수 없는. 그래서 그때 검찰에서 굉장히 쿨하게 대응했어요. 가져오라고. 안 가져왔잖아. 그래서 구속됐잖아. 여기서 개망신이지. 조국 동생은 허리 디스크라면서 왜 휠체어 타는데 허리 아프면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하지. 휠체어를 왜 타냐고. 이건 뭔데 이거. 최순실 정유라가 이랬어 봐봐. 벌써부터 최순실이 그때 자기가 공황장애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 비웃음거리가 됐잖아요. 똑같은 짓이 이거. 여기에는 왜 감각이 작동들이 안 되실까? 그 다음에 동양대 표창장 하단 오려 붙인 흔적 나왔어. 어쨌든 간에. 그게 증거로서 효력이 있니 없니 그 과정을 문제 삼는 게 지금 정경심 변호인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를 반박하는 게 아니고 법리 적용이 안 되게 하려고 만드는 게 지금 정경심 쪽 전략이라고요. 근데 컴퓨터에서 나온 게 뭐예요? 원래 받았던 다른 표창장에서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직인 이 부분을 오렸다는 거 아닙니까? 오려서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양쪽 거를 대조해보면 바로 답이 나요. 그 다음에 정경심 쪽이 원본을 제출하면 돼. 그리고 정경심이 누구랑 통화하면서 그 동양대 직원이랑 통화하면서 요 직인 부분 이거 직인 그 컴퓨터로 출력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아니죠 라고 했죠. 직원이. 찍는다. 인주 묻혀가지고. 그래서 루즈처럼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은 번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정경심의 반응이 너무 웃겼어요. 어쨌든. 내면 될 거 아니야. 박지원이 구했다는 그 표창장 사진은 뭐냐고. 내 빨리 원본을 제출하라고. 그 다음에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한 거. 이게 뭐 조국 아들이야 딸이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검찰의 주장은 2번 위조됐다는 거 아니에요. 인턴 안 해놓고 했다고 한 번 위조했고 두 번째는 시간을 부풀렸다고. 근데 최강욱이 법정에서 뭐라고 진술했어요. 두 번째 거는 내가 발급 안 해줬다고. 그건 뭐냐면 조국 정경심 쪽이 인턴 증명서를 한 번은 위조했다는 거야. 최소 한 번은. 최강욱 말이 맞다면 한 번은 위조야. 최강욱이 떼준 건 위조가 아니더라도 두 번째 건 위조예요. 그 최강욱이 자기가 얘기를 해놓고도 당황한 거 아니야. 이 뭔데 이 개망신들은. 그 다음에 키스트에서는 인턴한 거 아닌 것으로 돼가지고 조민이라고 그 키스트 조형물에 들어가 있는 이름 삭제당했죠. 관계자 허위증명서 발급 때문에 보직 해임됐어요. 하필이면 그때 키스트 그 조국 전 장관 임명됐을 때 첫 국무회의를 키스트에서 열었어요. 하필이면. 이게 굉장히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근혜 때 이랬어 봐. 그래도 키스트는 굴하지 않아. 왠 줄 아십니까? 지금 조국 아들내미 딸내미 증명서 관련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반박하는 사람들은 다 서울대 사람들이에요. 조국이랑 한 직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키스트는 조국 인맥이 끼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작거든요. 과학계잖아, 과학계. 의전원도 아니고 그냥 과학계잖아요. 과학계는 법조계보다 현 정권이나 조국 쪽 눈치에서 자유로워요. 봐봐, 얄짤없잖아. 내 이 몇 번 얘기하나 지금 정리해 준 거. 이것만으로도 끝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사모펀드 부분이 모두 무죄로 판명난다 칩시다. 그럼 왜 그렇게 숨기냐고. 수사 기소 안 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박근혜도 몇 가지 무죄가 났어. 그러면 박근혜 수사 기소하고 탄핵했던 거 잘못한 거야? 조국기 부대는 재판을 제대로 해보자 주의도 아니었어요.
수사 자체를 막으려고 했던 놈들이고, 뭐 그런 인들이 왜 이제 와서 사모펀드 얘기하는데, 표창장 얘기나 해, 그냥. 정경심 씨 힘내세요 하면서 표창장 원본 좀 보여주세요 해. 하나만 해, 멍청이들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백척간도의 위기에 서는 거 아니야? 이놈의 새끼들이. 자, 이번 주 주제. 많은 사람들의 주제.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안타깝죠.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근데 이거 안타까워하는 거랑 씨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분을 살피고 진상을 규명하는 거하고 씨발 왜 결부시켜갖고 걔 난리를 쳐. 천벌 받은 놈들이. 서울시 비서로 누가 재직했는지 찾아갖고 용의선상 좁히듯이 토끼몰이 하듯이 인터넷에서 신상이나 털고 사진이나 퍼뜨리고. 이거 자체가 범죄입니다. 이게 그냥 독자적인 가해야. 박 시장이 뭘 했든 간에 이 자체가 이미 범죄라고. 너흰 참교육을 받고 무상급식을 받을 의무가 있어요. 한번 잘 받아보시라고, 참교육. 조국기 부대는 진짜 민주당의 대암초들입니다. 조국기 부대를 보세요, 지금.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 조국기 부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라고. 인권 중시하는 진보 성향 법학자 조국 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이제 공직도 아니신데 자유롭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나요?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옵티머스 펀드 사건이 라임 이상으로 크게 번질 기미가 보여요. 이혁진, 또 옵티머스 얘기로 살짝 넘어가야 되네. 이혁진이라고 옵티머스 전 대표 한국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오랫동안. 근데 이 양반이 2018년 3월쯤에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보인 것 같은데 그때 하필이면 문재인 대통령 해외 방문단이 가는 그 자리에 끼어 있었어요. 베트남에도 끼어 있고 아랍에미리트에도 끼어 있었어요. 본인 말로는 자기가 회사를 뺏기게 생겨가지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만나러 갔다. 이거 무슨 그 선수단 폭력 피해자가 최윤희 차관 바로 만날 수 있는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왜 너를 금융위원장이 만나줘야 되는데. 어떻게 알고 쫓아갔는데. 자기 배우자 목 조르고 이래가지고 수사받아야 할 새끼가 어떻게 출국을 해가지고. 그리고 쥐가 피해자면 왜 안 돌아오는데 한국에. 이혁진이 한국에 챙겨 먹어야 될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거 왜 포기하고 안 들어오는데. 이혁진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모피아와 회계법인과 법무법인들이 짜고 자신을 구렁텅이에 빠뜨렸다. 이것은 조국기 부대가 검찰과 언론과 뭐 또 어디야 뭐 얘네들이 짜고 그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 자기들이 죄가 있는 거를 검찰개혁의 문제로 호도하려고 했던 게 조국기 부대인데 이혁진이도 뭐 어디서 비슷한 걸 배웠는지 모피아 핑계를 대고 있어요. 야, 모피아가 문제가 있었으면 너랑 결탁을 했겠지. 한번 다 파보자고. 자세한 전말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수사를 해봐야죠. 수사해보고 씨발 뭐 이혁진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나면 그건 수사 필요성이 없는 거야? 진상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얼마나 큰 사건인데. 이혁진이가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베트남에 그 박항서하고 사진 어떻게 찍었어? 그거 아무나 들여다 보내주나? 뭐 방문단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기도 한데요. 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냐고. 그 들어간 것 자체가 특권이에요. 어떻게 알고 들어갔어?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는 왜 또 따라갔는데 조금 이게 뭐 음모론적인 것 같긴 한데 대통령 전용 비행기 타고 빠져나간 거 아니냐 이 얘기 나왔어요. 이게 나와버린 얘기예요. 그리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이거 검증해보면 돼요. 이혁진이 어떻게 해외로 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해외 출입국 기록을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이혁진 씨가 알리바이를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본인 동의만 있으면 된대요. 이혁진 씨가 동의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출입국을 했는지. 전용기 안 타고, 저는 그래도 전용기를 탔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대통령이 알았든 몰랐든 우리 민주당 백척간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런 사실을 내가 믿고 싶겠냐고. 자, 본인이 빨리 밝히라고. 그리고 본인이 피해자면 한국에 들어와서 진상규명에 협조하시라고. 그겁니다. 그 이혁진 씨가 받는 혐의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정관계 의혹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혁진 씨가 모 인사에 딸이 유학을 하는데 그 딸의 유학 비용을 대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 인사는 라임 펀드 때도 이름이 나왔던 인사인데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것은 오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사가 그런 펀드라든지 여기에 연루가 돼 있다라는 것은 조금 알려져 있던. 그러니까 알려져 있다는 게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런 말들이 있긴 했었어요. 이건 제가 증언하는 거죠. 근데 라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인사가. 옵티머스라면 모를까. 라임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난 누군지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입을 열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라임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름 나왔어요. 언론에는 비실명 보도가 됐지만 다 추론할 수 있도록 보도가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해명하라고 빨리 나와서. 자, 내가 왜 옵티머스 얘기로 옮겨왔지? 박원순 시장. 박원순 시장, 저는 그 2011년에 오세훈 씨가 무상급식 어쩌고 하면서 시장직 던졌을 때 재보선 얘기 바로 나오잖아요. 그거는 지금하고는 다르지. 지금은 불행한 사건 때문에 재보선 얘기 나오는 건데 재보선 얘기를 그렇게 빨리 꺼낼 계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저의 라이벌인, 저는 이분보다 제가 낫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저의 라이벌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김종인 씨가 쌉소리를 하셨어요. 사람이 죽자마자 내년 4월 7일에 있는 재보선 얘기를 꺼냈어요. 이런 쌉소리를 하시다니. 이거는 제가 통합당이라서 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그따위를 할 수 있냐. 그들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한술 더 뜨려는 인간이 있어요. 권인숙 민주당 의원. 여성 후보를 내야 한다. 지금 민주당 당원 당규상으로는 이거 안 고치면 재보선에 후보를 내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일어난 재보선에는 내지 않는다. 후보를. 그 문재인 대선 후보 전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당원 당규를 개정해야 됩니다. 후보를 내려면. 그 개정을 전제하고 권인숙 의원이 여성 후보를 내야 한다. 여성이 방패막이냐고. 그 이명박이 옛날에 녹색 성장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그린 워싱이라고 합니다. 저도 녹색도 아닌데 포장을 그린으로 하는 거죠. 녹색 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권인숙 씨 얘기한 것도. 그따위 얘기 나올 타이밍입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는 있어요. 사람이 또 생각으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선거 전략 고민해야지, 정치인이. 당연히 하는 거죠, 프로들이. 그 왜 얘기하냐고, 씨.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무슨 면목으로? 권인숙 씨는 우리 밤의 비대위에서 징계를 요청할까 합니다. 밤의 비대위 산하에 있는 징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뭐 징계를 제가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징계위원회로 회부할 테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비대위 모든 분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아무튼 간에 그때 재보선, 2011년 재보선 때 제가 이 좀 착잡한 마음이 들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재보선 얘기는, 그때는 뭐 오세훈이가 뭐 그 시장이 어떤 굉장히 입에 올리기도 뭐한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한 건 아니니까 그냥 자리가 비었고 재보선 치러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또 재보선이 요즘처럼 1년에 한 번 있지 않았죠. 1년에 2번 있었어요, 재보선이. 그리고 오세훈 씨가 그때 8월이었나요? 그때 시장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재보선이 10월로 예정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이제 주변에서, 제 주변에서도 저는 구미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장 선거는 뭐 전국적인 관심사니까요. 심지어 지방자치선거 할 때도 자기 동네 시의원 뽑는 것보다 서울시장 선거에 더 관심이 많아, 사람들이. 서울시에 살지도 않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야, 다음 서울시장 누가 해야 되냐, 누가 되면 좋겠냐, 누가 나가면 되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원순을 무소속 시민 후보로 내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침 그때 저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박원순의 친정인 그쪽에서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에이 그게 되겠어? 박 시장, 그때는 박 시장이 아니죠. 박 변호사가 정치하겠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림도 괜찮고 될 거다. 민주당이 손을 떼게 만드는 게 관건이겠지만 결국에 떼게 되었죠. 사실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경로로 떼게 되었죠. 안철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뜨면서 유력 주자로 있다가 자기 지지세를 박 시장한테 몰아줬죠. 그런 과정까지는 제가 내다보진 못했습니다만 무소속 시민 후보 박원순, 요 그림은 딱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선거는 이제 박 시장이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아닌 진영 쪽에서도 조금 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임할 수 있는 선거였고, 그 선거에서 뭐 박 시장이 토론회에서 부진했던 거 이런 거 빼면은 전반적으로 마음이 편하고 재미있는 선거였어요. 그리고 박 시장이 당선되던 그날 2011년 10월 26일 제가 서울에 올 일이 있었어요. 불멸의 락밴드 화이트 스네이크의 내한 공연이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제가 마침 서울에 왔었는데 뭐 서울 시민이 부러웠어요. 뭐 박 시장이 얼마나 훌륭하고 이걸 떠나서 찍어서 됐잖아. 저는요,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썼던 투표용지가 42장인데요. 42장 중에 후보로 쳤을 때 당선된 사람은 4명밖에 없었고요. 제가 찍은 정당 투표를 통해서 그 정당이 의석이 하나 이상 나온 적은 2번밖에 없습니다. 42분의 6이야, 적중률이. 7분의 1. 7분의 1이면 1은 7, 30, 14.28, 14점 몇 %죠? 타율이 1할 5푼이 안 되는 거네요. 좀 부럽지 않겠어요? 민주당 후보도 아니고 박원순인데, 그때는. 하여튼 뭐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박원순 시장 될 때, 그때 CF 노래 생각나세요? 우리 하나 돼요. 이 노래. IMF 때 처음 나왔던 그 노래를 박 시장과 민주당과 민주당 친노 비노 가릴 거 없이 문재인 씨는 그때 CF에 안 나왔나? 한명숙 이런 사람들은 나왔죠. 유시민, 손학규, 노회찬, 이정희, 심상정, 조승수 이런 그 범야권이 다 총출동해가지고 박원순 무소속 후보를 민 거예요. 그런 우리 하나 되어 그 노래가 결국에 오늘날의 안치환의 아이러니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착잡한 심정이네요. 사실은 최근 몇 년 동안 박 시장 행보가 그렇게 인상적이지도 못했고 저건 아니다 싶은 적이 많아서 솔직히 저는 그렇게 충격적이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그 내밀한 일이었기 때문에 물론 인근 사람들은 알고도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한국 사회에 지난 20년 동안 있었던 시민사회 운동 주류가 정의기억연대 사건 그리고 위성정당 사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2020년에 이제 이렇게는 안 된다, 끝이다라는 선고를 받은 겁니다. 이 사건 하나하나가 가볍지 않은데 연달아서 이렇게 된 것은 이거는 확인 선고예요.
그리고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고인을 바라보면서 고인을 추앙했던 대중들은 이제는 박 시장 문제를 처리하는 민주당을 보고 있습니다. 그 고인의 죽음을 악용해서 정치적으로 추모 분위기를 통해서 위기를 빠져나가겠다는 이 알량한 수법은 통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밤의 비대위도 있는 겁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져서 이 얘기는 오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얘기하고 넘어가죠. 자, 추미애는 제가 소환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은 이 사람은 허수아비예요. 그냥 꼭똑각시입니다. 법무부와 검찰 간의 절충안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게 추미애 장관이 수사권 지휘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뭐였냐? 뭐였죠? 또 헷갈린다. 손 떼라. 권한 유착 의혹에 대해서 손 떼라. 요거하고 그다음에 그거였죠? 손 떼라. 근데 그 수사 자문단 소집하지 마라. 예. 그거는 받아들였어요. 냉큼. 근데 이제 손 떼라 이 부분이 검찰청법 위반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청법에는 물론 8조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요것이 있지만 12조에 나오는 것이 이제 검찰총장은 모든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근데 그 지휘 감독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이런 법 해석이 있어요. 이거는 억지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검찰청 공무원 중에는 검찰총장 자신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지휘를 내려서 네가 네 자신에게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해라.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위법은 아니다라고 봤고 윤석열 총장도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권한유착 의혹이라고 하지만 제보자 X가 난장질을 펴고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있고 이 문제는 다음 편에 깊숙이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아마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보자 X가 오히려 함정을 파고 물론 채널A 기자는 잘못을 했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함정에 빠진 거 이상의 잘못을 했어요. 이거 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채널A 기자나 한동훈 검사가 설령 둘이서 조금 의논을 했더라도 중간에 제보자 X를 통해서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이철 수감자에게 뭘 전달을 했거나 아니면 전달이 된 건데 중간에 제보자 X를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강요 미수죄 적용이 힘들어 보인다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 거예요. 중간 전달자가 있는데 이게 강요가 제대로 되냐고. 미수에 그치기라도 하냐. 미수도 안 된다 이거. 그 제보자 X는 채널A 기자에게 이철 씨가 여야 의원 로비를 한 장부 5명 장부를 갖고 있다고 접근을 했는데 이철 씨는 그런 거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 관여하고 있는 법무법인 민본에서도 그런 거 없다고 했습니다. 제보자 X의 신빙성 흔들리는 거예요. 거꾸로 이 새끼가 졸라 뛰어다니면서 농락한 거 아니냐. 이 부분도 같이 수사해야 되는 건데 이 새끼가 뭐 나경원이 수사를 안 받으면 나도 안 받겠다. 이 지랄하고 있어.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거. 이거 딱 댓글 수준이야 딱. 이런 놈은 빨리 철창에 보내야지. 이 새끼는 뭐 자기 페이스북에 어디 술 한잔 한다고 글 올리던데 감옥 가기 전에 많이 먹어둬라. 네가 남긴 술안주 감옥 가면 생각 많이 나. 감옥 가봤으니까 잘 알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감옥에도 안 가봤는데 군대 가면요. 제가 입대하기 전에 남겼던 통닭, 뭐 피자 한 조각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한동안 못 먹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또 어디로 새는 거지? 그것도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수사팀만으로는 안 된다. 그 수사팀을 해체하거나 뭐 특임검사팀을 새로 꾸리는 것은 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윤 총장한테 부담이 되죠. 수사를 다 날리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인력을 조금 추가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해보자라는 게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오갔던 중재안이라고 해요. 근데 추미애가 나는 그 안 못 들었다. 저는 추궁 안 한다 얘기했습니다. 그럼 법무부한테 개무시 당한 거네, 추미애? 그게 아니라 저는 추미애 그렇게까지 간단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요. 물밑에서 자기도 협상해놓고 그 쑤시는 정치인들 때문에 그래서 절에 간 거예요. 절에 가가지고 인증샷 찍은 거야. 야, 나 지금 물밑 협상 안 하고 절에 와 있으니까 의심하지 마. 이런 거예요. 예, 이런 허수아비 내리고 뭐 최강욱을 시키든 최민희를 시키든 장관을 시키라고. 요번에 법무부 최순실 사건. 법무부 최순실 사건 이거는 진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최강욱이 왜 법무부 가한 형태로 갖고 있는 입장을 자기 페북에 올리냐고. 그래 놓고는 최민희가 먼저 올렸대. 근데 최민희가 올린 거하고 최강욱이 올린 거랑 같은 글자 수 내용인데 이 뭐 행갈이라든지 마침표 이런 부분이 또 달라요. 근데 오히려 최강욱이 올린 부분이 법무부 가한하고 더 비슷해. 더 같아. 그 법무부 가한은 가한인데 왜 그게 공개가 돼요? 어쨌든 저는 최소한은 최강욱이 가한을 봤다. 단톡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다는 거죠. 이 인간들이 이래서 썩는 거예요. 그런 거 단톡으로 받아보고 하면서 지네가 세상을 움직이는 줄 알아요. 패러사이트 주제. 그랬는데 이상하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 가한도 갖고 있고 최종안도 갖고 있고 이 뭐냐고. 어? 근데 수명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법무부 입장에. 수명자가 법조계에서 잘 안 쓰여요. 그걸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쪽 용어다라는 것을 특히 그 상당한 남자분들은 감을 잡으실 것 같습니다. 요런 거 이게 잘 일상적으로 안 쓰이는 단어들. 이거 낯선 용어는 아니지만 금일이라는 말 있잖아요. 금일. 잘 안 쓰잖아요. 오늘이라 그러지. 금일의 암구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 특히 군대에서 쓴다요. 군대에서. 근데 실제로 군사재판 때 쓰는 용어라고 해요. 수명자가. 근데 공교롭게도 우연하게도 최강욱은 법무관 출신입니다. 자, 그리고 최민희는 참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시 박원순 얘기로. 최민희 씨는 정의당이 조문을 정쟁화한다고 했어요. 야,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백선엽 무덤을 정쟁화한 거잖아. 그걸 정쟁화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 최민희 씨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상근 부회장이고 연봉을 1억 7,50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월급은 거기서 받고 활동은 법무부 인근이나 방송사에서 하나? 참 어이없는. 최민희 씨도 민원연의 간판 활동가 아닙니까? 민원연 역사에서 한 명 꼽으라 그러면 최민희 아니에요. 뭐야 이게? 다들 왜 이래? 참여연대 박원순, 민원연 최민희 이거 왜 이러냐고.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위성정당 가고 이 민주당이 지금 시민사회의 피를 수혈받는 것도 안 돼요 이제. 이게 좋은 거여야 수혈을 받지. 안 됩니다 이제. 밤의 비대위는 밝힙니다. 시민사회 수혈론에 시효는 다 했다. 참나. 아니 너무 총체적으로 이건네 진짜. 비대위원장 사퇴하고 싶다 진짜. 여러분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이왕 시작한 비대위원장 잘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방송 시간이 1시간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그 민주당 부천시의회 의장은 ATM기에 올려져 있던 70만 원 그거 자기가 인마에 포켓했다가 엿댔잖아요. 그 민주당 탈당하면 어떡하냐고. 통합당을 탈당해야지. 왜 민주당을 탈당하냐고. 통합당에 빨리 입당해가지고
나 통합당이었어 하고 통합당 탈당 선언을 해야지. 그런 일들은 통합당에서나 벌어지는 거 아니야? 민주당 누구야? 강남 구의회 의장 그 양반은 사실은 제가 의원 될 때 같이 돼가지고 같은 시기에, 그리고 저하고 뭐 친분은 없지만 같은 단체의 무슨 회원이었어요. 지켜보는 사람이었고 저와는 달리 계속 의원을 하시고 잘 되시길래 잘 될 줄 알았어요. 나이도 저보다 살짝 어리신 분인데 그 나이에 의장을 했어요. 그럼 좀 잘하면 되잖아. 잘하면 구청장 또 하고 국회의원 또 할 수 있는 양반이 아파트 단지에서 이게 술 마시고 차를 몇 대를 술 마신 거 맞아요? 이게 왜 이러냐고 지금 민주당. 뭐야 이게 막아 끼워가지고. 근데 진짜 이게 부실 기업을 인수한 느낌이 듭니다. 반민비상대책위원회 여러분들이 힘을 주십시오. 다음 회의 때 또 뵙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상임고문을 차례차례 좀 위촉을 할 예정이거든요. 일단 저희가 1호 상임고문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끝입니까?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하는데 첫날부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상임고문 1호 위촉하신 분을 모시고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자, 민주당 밤의 비대위 다음 편에서 조금은 더 밝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음 편에서 새로운 소식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러니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나? 아수라발발타도 하기 싫다. 몰라.